의사로서의 파라켈수스 서거 400주년 기념으로 1941년에 바젤에서 있었던 스위스 의학사 및 자연과학사 학회 자연탐구협회의 연차대회에서 행한 강연이라고 해요. 아주 이분이 1493년에 태어나서 1541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으로 조금 찾아본 거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48세에 사망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한 분야가 의사이지만 연금술사로서, 또 철학자로서 점성술사, 그 외에도 뭐 본초학자라든가 화학자, 뭐 오컬티스트, 뭐 민속학자겠죠. 그 다양한 방면에 깊고 넓게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한 명성이 이 자자한 그런 학자였던 것 같아요. 이번 챕터는 그 의사로서의 파라켈수스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서 융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연금술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파라켈수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연금술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융의 그 정신에 대한 그 자신의 관점을 이 연금술을 연구하면서 무던히도 이제 같이 그 연결을 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이 연금술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융이 분석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 사상들, 그것과 어떻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가 되게 그 연금술을 이해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챕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도 이 그 파라켈수스이기 때문에 이 파라켈수스 인물에 대해서 우리 오미 선생님이 이제 얘기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또 얘기 안 나온 부분도 있고, 제 거에서 얘기 안 나온 것도 오미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파라켈수스를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이제 1493년, 그러니까 15세기, 16세기 요때 이제 탄생한 사람이죠. 어,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 그래갖고 구글 지도에서 어디쯤인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쥐리히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 않은,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겠지만, 거기에서 좀 가까운, 뭐, 스위스, 유럽은 수도원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도 이제 수도원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출생을 했고, 아버지도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 의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확히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그 어릴 때의 환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며 디지털이며 이제 이런 거를 배우려면, 그러니까 말 자체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 너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는 세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배울 필요가 없이 그냥 알더라고. 너무 신기해. 그게 참 신기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파라켈수스도 태어나니 주변이 다 금속이고 광물이야. 아버지가 그걸 다뤘으니까. 그래서 아마 파라켈수스도 그게 그냥 아는 게 되었을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의학 공부를 했죠. 그리고 박사 학위는 이탈리아 페라라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취득을 했고, 그런데 음 15세기 16세기로 한다고 하면은 그때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14세기부터 시작을 해하고 16세기 정도까지 르네상스 시대가 됐는데, 이 르네상스는 그러니까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오는 시대이고, 그리고 굉장히 뭐 그림도 리얼하게 이제 그리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인간을 굉장히 화려하게, 그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게. 옛날에는 신을 막 아름답게 이제 묘사를 했다면 인물 자체를, 근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인간 자체도 굉장히 인간답게, 그러나 아름답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그 전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풍부했던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존 전통이라는 그 기득권의 세력은 어마무시했나 봅니다.
특히 이제 지식이라는 그 측면에서의 그 기득권은 또 대단하잖아요. 이때도 이제 의학, 이때 이제 중세 스콜라 의학이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을 때였던 거죠. 그래서 용어를 보게 되면 갈레노스, 아비센나 뭐 이런 권위 의학이 이제 바탕을 이루고 있었고, 어, 그런데 파라켈수스는 이런 전통 의학에 반항을 한 인물인 거죠. 파르케수스가 뭐 박사 할아버지를 땄다고 해도 그 세계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논쟁하기를 좋아했고 언변이 굉장히 거칠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뻐라 하겠어요. 그치?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주류에 끼지를 못합니다. 파라케수스는 끼지를 못하고 이렇게 소개된 거 보면은 유럽 전반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를 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행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소개되는 여행은 그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방랑하고 고립되고 이제 그런 외로움을 씹는 그런 여행이었겠죠. 그러면서 이 파라케수스가, 어, 마지막에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린 시절, 금속이 너무나도, 광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이 사람에게는 연금술이 그냥 너무 자연스러웠겠죠. 그 금속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연금술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변환이죠, 변환. 금속이 이랬던 금속이 이렇게 변하는, 그쵸?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금속이 변환되는 거, 우리가 이제 저도 연금술에 금속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 예를 적절하게 드는 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버, 은이 막 녹슬잖아요. 이 산화돼가지고 잘. 그러면 치약이라는 어떤 성분으로 우리는 이제 막 문지르면 그게 다시 반짝반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시커매졌던 은이 어떤 이제 작용을 통해서 반짝반짝해지는 그 하얀 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변환이라고 이제 바로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은에서 은이지만 어쨌든 변환이잖아요. 그래서 연금술의 그 정신적인 의미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쓰이는 용어가 바로 비약입니다. 비약. 비약적인 발전이라고 우리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납이 금으로 변하는 어마어마한 비약. 우리의 정신도 그렇죠. 정신도 어떠한 깨달음이라던가 성장이라던가 이것이 이제 변환을 확 맞이했을 때 비약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라켈수스는 이 자신이 공부한 공부한 게 이제 전통 의학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학과 자신이 이제 너무나도 뼛속 깊이 잘 알고 있는 이 연금술에 대한 이러한 지식들, 이거랑 통합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연금술이 의학에 통합을 하는데 연금술 자체가 금속 물질을 돌에 대한, 광물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화학이죠. 그러니까 화학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약재 만들고 이제 그게 다 화학 전공한 사람들이 그 제약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이제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화학의학의 의학적 화학의 선구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술 사상. 연금술 사상이 뭐죠, 선생님들? 하나다. 이 광물 이것 자체가 자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과 육체 자체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죠. 자연에 있는 모든 물질과 더불어 인간도 하나의 이제 껍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 거죠. 그래서 인간 따로, 뭐 돌 따로, 나무 따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자연으로 하나다. 인간도 동물이다, 인간도 자연이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라는 이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의학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연구했던 아주 이성적인 연구였겠죠. 그런 연구에 빗대어서 이 광물을 들이대면서 우리는 자연과 하나이다. 이것이 의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제 외쳤던 이런 연금술사나 파라cel수스의 이런 그 관점들은 배척당할 수밖에 없고 이제 신비주의자다, 뭐 미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은 한번 그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라cel수스는 의학자이면서 연금술사인 거죠. 당연히 이 전체 자연, 우주와 하나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성술사이죠. 그죠? 이 말도 이제 그런 말이죠. 마이크로 코스모스, 마크로 코스모스. 작은 우주, 큰 우주. 큰 우주는 이제 천체, 자연을 이야기하는 것일 테고, 이 작은 우주는 인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다이니까 큰 우주가, 큰 우주가 자연이듯 인간도 작은 우주로서의 자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자연의 그 외부 현상들, 이러한 것들과 인체의 어떤 현상들, 이거를 이제 하나로 보는 거예요. 심신일체적.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단적 인물로 이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현대의학과 약하게 선구자로 재평가된다. 라고 우리가 파라켈수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라켈수스에 대한 평가. 그렇죠. 아까 우리 우미 선생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한번 볼게요. 융은 이제 파라켈수스를 폭풍, 화산, 그리고 좋게 말해서 바다, 안 좋게 말해서 혼돈, 그런 존재다. 그래서 호불호가 가리죠. 이런 존재들은. 그래서 과소평가되기도 하고,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하게 서술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굉장히 그 반항적인 기질이 셌고, 광신적, 광자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그랬으니, 음, 그리고 좌우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우명 하나 있죠. 이 사람의 좌우명. 자신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종속되지 말라라는 어떤 그 완고함.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환자들에게는 굉장히 너그러웠고, 교회에는 충실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 파라cel수스는 그 기존 그 전통 의사들이 하는 그런 행태들, 그거를 그 사람들의 그 실력들, 재능, 기술들을 이발사 기술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비판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동시대 의사였죠. 이 콘라드 게스너. 이 사람이 당대에 그러니까 파라cel수스보다는 조금 한 20년 뒤에 이제 태어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그 학식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이제 연구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파라cel수스에 대해서 아까 그 일화를 오미 선생님이 이제 쭉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파라cel수스를 굉장히 이단자다 그리고 뭐 귀령들과 관계하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중세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술, 마법, 마녀사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주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대였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시적으로 더 고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주술, 샤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시되었던 때고 이런 마법에 관해서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 그리고 또 과학이 이성의 시대이잖아요. 이성을 중시 여기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것은 이제 이단이 되고 그 굉장히 사탄 부정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와 닿았던 거죠. 그래서 게스너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당시로서는 사형을 당할 범죄까지로 이제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비난이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융은 이 파라켈수스를 시대를 앞서간 의사다, 외로운 의사다, 예언자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파라켈수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거의 지금 오늘날의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이후에 이제 등장한 심신상응적, 마음과 몸이 이제 하나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심리치료적 이런 사고의 선구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라켈수스가 당대에 이런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었고, 그때의 이 중세의 정신적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이 이제 이 중세 정신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연금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이 파라켈수스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제 파라켈수스를 온전히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기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 파라켈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정신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걸 쭉 보면은요, 우리가 연금술 공부를 할 때 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 이상한 용어들. 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게?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뭐, 현자의 돌, 철학자의 돌. 왜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데요. 일단, 이 중세의 정신적 배경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16세기 초 갈레노스 학파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 학파가 인체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체계 균형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뭔가 새롭게 이제 발견내고 관찰하고 이렇게 탐색하고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존에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권위적 이론에 의존하던 시기였다. 이 파라켈수스는 기존 학문 체계하고 정면으로 이제 충돌을 한 인물이고요. 인체 해부학에서 그거를 이제 막 떠벌리고 있는 그 의사들을 굉장히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파라켈수스가. 그러면서 이런 걸 파악하는 것보다 이 어찌 보면은 그 점성술의 전통에서 발견한 우주와의 인간과 우주의 어떤 상관관계를 탐색하고 관찰하고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파라켈수스는 얘기를 했죠. 이 말은 이 세계관이 이제 전체성, 융이 말하는 어떤 전체성이죠. 그쵸. 이 심신일체, 소우주, 대우주는 곧 상응한다라는 이제 전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세계관. 이게 바로 중세의 이 세계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건 하나와 연결돼 있다. 우리가 연금술 공부하면서 특히 이제 융심리학 할 때, 우리가 꿈속의 인격 원형들, 그리고 자아와 어떤 원형들, 셀프, 이런 것이 다 따로따로 있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전체성의 세계관에서 그것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이렇다라는 거죠. 이 말은 신이 인간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니까 결국은. 그리고 세계가 또 신이고 곧 인간이 세계고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다. 동일한 실제가 하나가 있는데 신은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고 세계는 전체에 퍼져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층위가 다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많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이면서 층위가 다르게 드러난 것이다 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우주는 당연히 대우주를 반영하고 대우주는 소우주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 별자리를 인간 내부, 신체 내부의 장기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연금술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물질의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속의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의 어떤 부분과 하나로 이해를 할 때는 인간의 변화죠. 인간 영혼의 변형, 영적 과정. 이 영성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래서 연금술, 물질의 변화와 인간 영혼의 변화는 곧 그 상응한다. 그래서 융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 전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게 무의식과 의식이 분리되지 않은 세계관이라는 거죠. 하나로 보는 세계관. 이거는 혼돈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렇게 함몰되고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합에 좀 가까운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통합에 가까운 세계관. 그래서 세계 전체가 정신화된 물질로 이해되는 시대였다. 나무도 말할 수 있는 인격이고 돌도 말할 수 있는 인격이고 우리 애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이 잘 일어나잖아요. 다 대화하잖아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그래서 아이들은 의식과 무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때로 이제 우리가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의 사고법은 이런 식으로 상응적 사고법이다. 상응의 논리, 아날로기야 시대였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로 보니까요. 이 현대에 와서는 어떤 결과 앞에서 원인을 찾잖아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이런 사고가 딱 있는데 이 중세에서는 하나로 보는 이 세계관에서는 비슷한 것끼리만 있어도 서로 그 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비슷한 것만 봐도. 일단 저서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프라그라눔서.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의학의 미로. 그리고 의학 단편, 그리고 또 하나 의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는데, 이 저서를 통해서 파라켈수스를 이해를 좀 시키고자 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아까 게스너라던가 당대의 어떤 평가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파라켈수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쓴 저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이해해보자 해가지고 저서들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아까 그 네 개의 기둥 얘기해 주셨죠. 그, 연금술, 점성술,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덕. 이제 이러한 그 네 개의 축에 대해서 이 저서에 이제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 특징들을 한번 또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파라그라눔서를 이제 먼저 한번 보게 되면요. 파라켈수스가 의사의 기술, 당대 의사의 기술에서 뭐가 간과되고 있는지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간과되고 있냐면 체험, 경험이 없다. 그거 없이 니네들은 그냥 말로 떠벌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써놓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란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325쪽. 325쪽에 쭉 써 있습니다. 의사의 기술이란 뭔가? 라고 하면서 무엇이 삶의 위에 있으며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무엇이 달콤한 것과 쓴 것을 만들어내냐? 우린 쓰다, 달다 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되냐? 그리고 맛이 무엇이며 또 죽음이 뭔지, 또 고기잡이에게는 뭐가 유용한지, 또 제역공이나 가죽을 무두질하는 사람, 염색하는 사람, 대장장이, 그리고 목수, 이런 자들은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지, 또 부엌, 지하실, 정원에는 뭘 둬야 되는지, 무엇이 시간에 속하고, 사냥꾼은 뭘 알고, 산에 사는 사람은 뭘 알고, 여행자에게는 무엇이 어울리고, 이런 것들요. 이런 거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거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뭐 때문에. 이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26쪽에 혹은 막대기에 꽂힌 집 다발 위에서 쥐를 만들어낸다는 포르투갈의 바람의 수태 능력에 관해서 듣는다. 뱃사공은 비밀스러운 물의 울음과 울림을 불러일으킨다는 로린트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병들고 치유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사람들로부터는 금속의 질환, 동이나 유사한 것들의 나병에 관해서도 듣는다. 의사는 그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는 자연의 기적과 인간의 소우주와 대우주와의 진기한 일치를, 그것도 가시적인 우주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우주의 비밀과 일치함을 알아야만 한다. 자, 이런 것들요. 멜로디나 마술적 존재.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무슨 동화 같잖아요. 그쵸? 마법, 마술이라고 여길 만한 것들, 더 고대로 이어져 가면은 이런 주술, 마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통했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술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마술을 믿습니까? 마법을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건조한 것 같아요. 삶이. 이 파라케수스는 치유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로서. 그런데 아이들, 우리 그런 예 있잖아요. 그 주머니 속의 돌, 마법의 돌, 주머니 안에 마법의 돌. 아이들에게는 다 이런 게 있다. 이게 없는 애들은 정말 너무 그 쌍막하게 살잖아요. 애들이. 애들답지가 않고. 그래서 뭔가 불안한 일이 있고, 뭔가 아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고, 그런 거 앞에서 주머니 안에 있는 마법의 돌을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내 이름은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파라케수스가 의사 니네들이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마술적 존재로서의 멜로지나다라고 이제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대 그 기존 세력들이 얼마나 갖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쉬운 미신, 그리고 민간에서 주로 쓰이던 어떤 것들, 이제 이런 것들처럼 보여지는 민속과 변환이 관련된다. 변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비약을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술 작업에서는 이렇게 비밀학설로 이렇게 이제 통하죠. 비밀학설. 왜냐하면 어떤 그 정신적인 요소를 마술적인 요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밀학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327쪽의 두 번째 단락, 거기 시작하는 부분, 거기 보시면, 파라켈수스가 그 의사의 학문을 어떻게 보았는가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파라그라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의사는 인간의 밖에서 모든 질병을 보고 안다. 의사는 인간에서부터가 아닌 외부의 사물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의사는 눈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진행하며 그의 앞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를 본다. 즉, 외부로부터 내면을 본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부로부터 내면을 본다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밖에서 봐야 된다라는 이 외부, 이게 바로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점성술에선 별이라는 뜻이고, 그죠? 이것을 봐야 그 인간의 질병이, 그러니까는 외부의 자연 대우주와 인간의 소우주가 같이 상응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가 속이 아픈데, 그거를 뭐 해부학적인 지식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어찌됐든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부의 어떠한 현상들을 보고, 그것과 연결 지어야 내면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외부의 사물만이 내면의 지식을 준다. 외부의 사물 없이는 내부의 사물도 알려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의사가 질병에 대한 지식을 병든 인간에서보다는 다른 것에서, 즉, 표면상 인간과는 무관한 자연현상, 특히 연금술에서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라켈수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이 동이 무엇을 만드는지, 무엇이 비트리오라타, 황산화를 낳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또한 무엇이 나병을 만드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쇠를 녹슬게 하는지 모른다면 무엇이 궤양의 원인이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무엇이 지진을 오게 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또한 무엇이 오한을 가져오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과 몸에 오한이 드는 현상을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외부의 사물이 인간 결함의 원인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며 인간 스스로는 그의 결함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인간의 몸 자체로서는 백날 봐야 알 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페이지 329쪽을 보시면 둘, 넷, 여섯 번째 줄. 너희들은 모두 허튼 소리만 한다. 너희들만의 이상한 어휘를 만들어낸다. 대중들은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한 난해한 어휘와 함께 약방에 보내진다. 자기 집 마당에서 약을 찾는 것이 더 나은데도 말이다. 비약은 파라케수스의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신병 치료에서. 그것은 연금술의 과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의사는 연금술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는 인간의 질병이 광물의 질병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신이 연금술 변환 과정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말 하나로 온통 하나로 보고 있는 사고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영혼, 신적 질서 전체를 이해해야 진정한 치료가 가능하다. 의술 자체는 사랑의 행위이며 사랑이 없는 기술은 죽은 것이다. 라면서 의사의 어떤 마음가짐,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의 빛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연의 빛. 우리가 이제 여기서 파라켈수스가 말하는 이 자연의 빛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빛이 쏟아진다 하면은 보통 이제 신의 어떤 그런 계시, 신의 은총,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신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빛은 인간과 자연 속에 작용하는 것, 그러니까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창조성, 이 창조성이 인간 고유의 것이 아니죠. 이 우리가 인간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신적, 영적인 것을 인간 자체로 보지는 않잖아요.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작용 속에 있으면서도 타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 속에서 작용하는 그런 창조성, 이것을 이제 자연의 빛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융은 파라그라눔서를 통해서 의학이 곧 영적 탐구였던 시대였으며 통합적 정신의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그라눔서를 보게 되면 연금술사로서의 그 의사라는 거를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서에서 의학의 미로가 있습니다. 의학의 미로.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당대 의사들이 그들의 이론, 학문, 교리, 이런 거에 갇혀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미로에 갇혀 있다. 갈레노스 학파는 자연 교사를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의사의 길은 자연의 목소리, 영의 인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융은 이 의학의 미로를 인간의 의식 발달의 비유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득권의 세력,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늘 습관적으로 하던 그런 생각들, 사고들, 이런 관념 속에서 길을 잃은 상태가 바로 미로다. 이렇게 그 저서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자는 미로를 나오기 위해서 이 무의식의 안내자이죠. 자연의 빛이. 무의식의 안내자를 따라야 된다. 이제 분석심리학에서는 이거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고 셀프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정.
이제 이러한 구조와 지금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학의 미로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이 별을 보고 길을, 방향을 이제 이렇게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어찌 보면은 융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파라켈수스가 의학을 통해서 이 내면의 길찾기를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성술사로서의 의사,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당연히 하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진단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에서부터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별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가짜 의사다. 당연히 그 우주 천체와 인간의 신체를 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러한 사고가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점성술하고 이 자연의 빛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성술에 대한 그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많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고 융은 이야기를 해주죠. 331쪽에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보시면은 우리는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 내부에 창공이 있다. 그러나 한 개가 아닌 두 개다.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손, 하늘과 땅을 만드는 손은 하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가져와 인간의 피부 내에 넣음으로써 아래의 소우주 내에서도 똑같이 그것을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하늘은 우리에게 내면의 하늘애로의 길잡이다. 그러니 외부의 하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의사이겠는가?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며 하늘은 우리의 눈앞에 있다.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하늘은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않고 그 뒤에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다. 누가 피부를 뚫고 피부를 통해서 안으로 볼 수 있는가? 아무도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연, 이러한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아파의 운명이라는 그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굉장한 질서를 강조했던 거예요. 스토아의 운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필연적으로 서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의 연속이다라고 크리시포스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듯이 그렇게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에게는 그러면 어떤 선택의 자유가 없느냐라는 건데 스토아파에서는 인간에게 자유가 있다. 이러한 필연적인 얽혀있는 관계의 연속 속에 놓여있는 인간이지만 그러한 운명이, 그러한 때가 그렇게 이제 다가왔을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태도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동의. 이제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보면 셀프, 자기의 질서에 순응하는 자아의 태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가 자기의 중심 질서에 맞춰가는 과정. 이게 개성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중요한 그 개념 하나가 나오죠. 인간이 쇠퇴되면서 그는 하나의 무너지지 않는 하늘을 가지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없던 존재가 이렇게 잉태되고 쇠퇴되면서 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이제 어머니 상에서 나오지만 이거가 아버지가 없으면 수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을 가지게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인간이 이제 태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원형이라고 배웠죠. 원초적 상과 연결이 되는 거죠. 아버지라는 원초적 상, 무너지지 않는 하늘. 그래서 아버지 존재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버지라는 존재, 원초적인 상이 투사되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정말 망가지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원초적인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겠죠. 그 이해 없이는 치료할 수가 없다. 인간은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이 말은 천체, 하늘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뜻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저서에서 이제 점성술에 대한 것과 이 하늘의 본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하늘을 이제 본체로 보는 거죠. 하늘을 본체로 보고, 그리고 별은 하늘의 대변자다. 그래서 벌써 우리가 그 융심리학에서 이제 늘 들어왔던 하늘 본체, 이게 이제 전체 정신의 중심 셀프로 이해를 해본다면, 별은 그 셀프의 수많은 원형들인 거죠. 셀프의 대리자들, 대변자들. 그래서 이 별은 하늘의 대변자다. 우리가 꿈을 해석할 때도요, 이 원형들의 인격들의 움직임, 작용 속에서 나의 상태를, 나의 태도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분석해 가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상에 대한 굉장한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 꿈의 그 구성의 원형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 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통해서 인간의 그 질병을 이제 이렇게 본다라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연옥이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육체에 갇힌 인간이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 본체도 하늘도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나의 어떤 상태를 원형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어 있으면 원형이 병들어 있는 어떤 모습으로 대변이 되죠. 그런 것처럼 그 본체도 질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형은 원형인지라 스스로 치료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육체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질병의 원인을 알려면 이 아버지 안에서 찾아야 한다. 즉, 내면의 하늘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은 천체의 별, 화성, 금성, 달에서 찾아야 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별이 진단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예후가 되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본체의 방식을 따른다. 이게 바로 이제 성좌체.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약 또한 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질병에 걸린 인간은 스스로 빛이 아니기에 아버지의 방식을 이어받아 아버지로부터 온 질병을 별의 이해로 풀어 나아가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원형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풀어 나아가죠. 자, 이것이 파라켈수스가 말하는 성좌체, 즉 영체이다. 모든 것은 별에서 일어난다. 이 사람의 말이 이제 점점 수긍이 가집니다. 별에서 병이 시작되고 약이 마련되고 그것이 또한 별이 된다. 그래서 이 질병 명칭을 행성과 연결지어서 말해야 한다라고 파라켈수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파라켈수스도 자기가 이제 말을 해놓고 그걸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래갖고 융이 그 파라켈수스의 저서를 그러지 않아도 난해한데 그런 것 때문에 더 난해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별의 병, 궁수별의 병, 화성의 병 이런 식으로 병명도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의학 단편이라는 이 저서에서는 어, 그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아까 기적요법, 융이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우리 그 여기서 직관이라는 것과 상징적 언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이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적절할 때에 그 상징적 언어를 발견을 해서 주어주는 이 능력, 이게 바로 직관이잖아요. 그죠? 직관과 통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의 빛이 비추는 곳에서만 약이 발견된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자연의 빛은
신이 그냥 나한테 준 은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창조성이 빛이잖아요. 직관적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비추는 곳에서만 이 언어가, 약이 발견이 된다. 그래서 말로써도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말은 한마디로 뭡니까? 마술적 언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술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술적 언어를 쓰는 자가 바로 의사다. 그건 융이 말하는 분석가의 상징적 역할과 동일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는 측면을 파라켈수스가 말하는 철학이 뭔지를 보는데 오늘날의 철학하고는 거리가 멀죠. 오늘날의 철학은 이성이잖아요. 이성의 기능이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하죠. 그런데 그때에는 무의식과 의식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된 하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성이 탄생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바로 고대의 자연 철학, 모든 것에 생명이 부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하는 그 고대의 자연 철학으로서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술 전통에서는 철학, 지혜, 지식, 이게 이제 다 하나로 같은 말로 이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고대 자연 철학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굉장히 추상적 관념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철학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관념과 물질을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같은 것으로 보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선생님들. 수은하고 메르쿠리우스가 항상 한 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지는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익혔어요. 납하고 토성이 또 한 짝으로 나오고, 황금, 평범하지 않은 금, 황금하고, 그 다음에 소금, 지혜의 소금, 그 다음에 물, 영혼의 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물질의 앞에 그 수식어가 붙죠. 마치 그 마술적인 수식어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영혼의 물. 이런 식으로 그런 철학과 그 하나로 보는 그런 경험적인 그 철학과 물질하고 연결해서 이 물질 자체가 이제 비밀의 물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연금술의 언어들이 왜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철학이 물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인간 안에 현자가 있다. 인간 안에 철학자의 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주체와 객체의 무의식적인 동일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정신적 산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파라켈수스가 부적, 인장 이런 것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죠. 직관이 빗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마법에도 좀 빠져든 잘못도 저질렀다고 하죠. 마법과 카발라는 의사의 스승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마법을 모르는 의사는 기만에 더 귀 기울이는 광인이라 할 정도로 자연의 빛에 통한 직관을 중시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 파라켈수스에서 이 정신치료의 두 축을 이제 보여주는데 바로 연금술에서 말한 그 비약과 테오리카. 테오리카는 이제 고대의 질병 상담 방법을 테오리카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의사는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의사는 자연의 빛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 파라켈수스의 정신. 자연적 현상을 질병, 즉 신체의 현상에 비유하는데 이러한 말들은 환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며 융은 이를 대가의 기적요법이라고 표현한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태도는 사랑과 직무로 신의 일을 대리하는 윤리적 태도를 강조한다.